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장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뭐 다양한 우리가 소위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경제의 어떤 문제들, 경제 현상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수요 공급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교재 거기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제학의 방법론, 경제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이론. 자, 경제이론. 여기는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요. 그냥 용어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이론이란, 자, economic theory라는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복잡한 경제 현상을 추상화, 단순화. 그러니까 우리 경제 현상, 대한민국 상황에서 경제 현상이 되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약간 복잡해요. 현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이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시켜요. 이걸 우리가 추상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도를 그린다 할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할 때 이 지도가 진짜 실사같이 이렇게 엄청 자세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경로가 여기서부터 꼬불꼬불 어떻게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같아서 좋긴 한데 사실은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우리의 목적 적합성에 비춰 봤을 때 진짜 관심 있는 그 포인트 외에 나머지들은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조심조심 운전하다가 언제 좌회전하고 언제 우회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이라고. 내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게 되면 언제 쭉 가다가 우회전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요 옆에 뭔가 이렇게 건물의 높이가 5층짜리가 있던, 디자인이 어떻던,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볼 때 단순화시키죠. 위에서 투영시켜 가지고 지도를 단순화시켜서 언제 우회전, 언제 좌회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경제 이론이고 경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학원을 다녔느냐,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을 들었느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암기력이나 IQ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체력이 튼튼한가, 이것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열의가 있는가, 뭐 등등등,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의 관심사가 이 많은 요인들 중에서 학원의 선택이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게 관심의 초점이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간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의 2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원인과 전개 과정, 그런 것들을 잘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다 고정돼 있다, 단순화시켜서 그대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학원을 바꿨어. 근데 성적이 올라가서 합격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성적, 학원 때문에 그런가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적이 올랐는가 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 IQ가 똑같고 체력도 똑같고 열정도 똑같고 돈도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학원만 B 학원에서 A 학원으로 바꿨다 그러면 그 바꾼 그 현상 하나 가지고 합격에 영향을 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할 거야. 이 단순화, 추상화라고 얘기해서요, 다른 관심 없는 요인들이 있죠. 요거 다른 요인들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3번 더 나아가서 해외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러한 경제 이론은 분석의 대상, 경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합격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변수라고 합니다. 2번 경제 변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변하는 수예요. 예, 그래서 변수. 자, 이게 외생 변수랑 내생 변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생이다라고 하면 모형의 밖에서 들어오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모형에서 내가 IQ, 체력, 뭐 돈 이런 것들은 밖에서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밖에서 외생으로 주어져 있는. 그래서 요거는 주어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생 변수다라고 하면 내생 변수. 우리가 모형 내에서 선택이 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여기서 내가 학원을 A 학원을 다닐지 B 학원을 다닐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외생 변수는 동그라미 2번 모형의 바깥에서 사전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 주어진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떤 나중에 거시경제에서 보시면 정부의 어떤 당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통화량, 정부 지출 이런 정책 변수, 어떤 외부 환경, 기후, 강수량 이런 것들은 밖에서 주어지는 거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어떻게 되는지, 시험 문항이 몇 문제인지 그런 건 밖에서 주어지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생 변수다라고 하면 외생 변수 값이 밖에서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그 값이 모형 내에서 말 그대로 모형 내야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외생 변수가 주어지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우리 나중에 볼 거야. 수요량, 공급량, 국민소득, 물가 등등등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양자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거 아니고 이게 주어져 있어. 밖에서 IQ, 체력 등등등이 주어져 있을 때 관심 있는, 여기서는 나의 학원의 선택과 합격, 요게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 모형에서 관심 갖게 되는 약간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두 남녀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사랑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 그게 바로 내생 변수고요. 그 주인공의 갈등과 사랑을 방해하는 밖에서 주어지는 외부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생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박스로 해가지고 외생 변수가 모형에 와서 내생 변수에 어떻게 되는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저량과 유량의 개념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량, 저량 이렇게요. 자, 유량이다라고 하면 이게 흐를 유자를 사용합니다. 흘러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물숫자야. 이게 물숫자. 그래서 물이 흘러감에 따라서 flow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면 댐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이런 변수는요,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는 걸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소득이 있어. 야, 너 소득 얼마야? 나 소득 500만 원이지. 이렇게요. 많이 버네.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에 500만 원이지. 이러면 또 조금 버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득이라는 변수는 유량 변수이기 때문에 연간인지 한 달인지 하루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먼저 유량 밑에 저량 표로 잘 나와 있는데 그걸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살짝 볼까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가 바로 유량 개념이고요. 저량이라는 개념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시점이야. 스톡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톡.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자본 스톡 이런 걸로 많이 붙여서 이름을 쓸 거예요. 자,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 기간 동안에 물이 얼마나 흘러니, 강수량, 뭐 강우량 등등등 그런 것들 유량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욕조에 차 있는 현재 물이 얼마나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물이 얼마나 고여있니? 이걸 살펴보는 게 바로 절약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현재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가의 부, 내가 지금 빚지고 있는, 국가가 빚지고 있는 외채 규모,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은 절량이에요. 가끔 유량과 절량이라는 그걸 구분하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유량, 절량에 초점 맞춰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이론의 정립 과정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거리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이 탄생하기 전에 과거에 어떻게 이제 이론으로 정립되는가 그거 살짝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뭔가 이제 가정을 설정합니다. 거기 보시면 가정을 설정해요. 아니 말이야, 내가 학원을 요 학원으로 바꾸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가설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는 거지. 내가 말이야 작년보다 IQ는 똑같고 체력은 똑같고 열정과 돈은 그대로 있는데 학원만 바꿨다라는 가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 요걸 깔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 사실은 와, 합격 수기 저 사람이 어떤 A 학원에 A 강사를 들었더니 합격했다. 나도 따라하면 돼야지. 아니요. 참고할 만한 건 있는데 사실은 밑에 가정이 다를 수가 있지. 그 사람은 IQ가 430일 수 있고요. 하루에 막 15시간씩 공부해도 체력이 끄떡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잘 봐서 자기한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세워서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이거 수요의 법칙이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워요. 가설은 아직 검증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세워서 요 가설을 검증합니다. 검증을 해서 진짜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는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경제 이론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를 시켜준다 할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 말이야, 눈이 2개고 코가 하나이고 입이 하나인데 얼굴은 갸름하고 안경을 썼고 그냥 머리가 좀 이렇게 짧은 스타일이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진을 착각 보여주면 그냥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말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그림이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수학이란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P가 가격이야. 프라이스 이렇게 됩니다. Q가 퀀터티해서 수량입니다. 사과라고 하면 사과의 가격과 수량은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소비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 수요 곡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면 말로 주저리 하는 것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요 만약에 또 식으로 표현한다 할게. Q는 P에 대한 함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하면 그럼 또 그냥 바로 끝나는 거잖아. 가격에 대해서 Q는 마이너스 관계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경제학을 분석할 때 현상을 살펴볼 때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인과관계 오류해서 인과의 오류, 많이 흔히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것처럼 까마귀가 날았다는 먼저 발생했다는 게 배가 떨어지는 거에 원인과 결과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어떤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정신없죠?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과의 오류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A라는 현상이 B라는 현상보다 먼저 발생했다라고 해서 먼저 발생하니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선풍기 판매량이 증가하면 기온이 상승한다? 이런 거지.
아니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잖아. 여기가 선풍기의 판매량이야. 선풍기 수량이라 할게요. 판매량. 그리고 여기가 기온이 상승을 한 거야.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점이 찍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원래는 기온이 상승하니까 선풍기가 더 많이 판매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두 개 간의 관계를 가만히 봤더니 선풍기 수량이 많이 판매하니까 기온이 상승했네. 그럼 선풍기를 판매를 억제하면 기온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봐야 되겠지. 도둑놈의 수, 도둑놈의 수, 도둑이라 쓸까요? 경찰의 수. 아니 이게 두 개 간에 우리 상관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요 관계가 있어. 상관이 있네, 관계가 있네. 그냥 관계라고 할게요. 자, 살펴보니까 어이구 이게 뭐야? 경찰이 많아지니까 도둑도 많아지네. 그럼 도둑을 줄이려면 경찰을 줄이면 되겠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간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에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로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책을 잘못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 이렇게. 자, 여기는요, 여러분 구성원이라고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 1번 볼까요? 구성의 오류란 어떤 원리가 부분에 대해서 성립할 때 부분입니다.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아니 여러분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영화를 봐요. 극장 가서. 근데 불이야 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비상구를 찾아서 글리 뛰어가라. 이렇게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극장 같은 데 보면 입구 같은 데가 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몰리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막 넘어지고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막 그렇게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서 연기에 질식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불이야 이렇게 됐을 때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먼저 이렇게 달려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꽉 막히게 되니까 순서를 지켜서 차근차근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차근차근 하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답답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거기에 보시면 뭐 가수요라든가 절약의 역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죄인의 딜레마 이런 거 나중에 볼 거야. 죄인이 어떤 사람이 용의자로서 이렇게 취조를 받는데 둘이 같이 공범이야. 근데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제가 잘못했걸랑요 막 등등등 그렇게 서로 까발리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죄인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구성의 오류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과일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농부의 소득이 증가한다? 아니요, 우리 나중에 볼 건데 과일이 풍년이 됐어. 풍년이요. 이렇게 되면 농부들이 막 우와 막 해가지고 만세 부를 수 있는데 풍년이 돼버려가지고요. 생산량이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대폭락했다라고 할게요. 풍년이 되니까 대폭락. 가격이 대폭락한 거야. 가격이. 아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1,000원짜리 하는 상품이 10개 이렇게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이게 10만원, 아니 6만원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만약에 생산량이 증가했어. 생산량이 12개 이렇게 증가했는데 가격이 대폭락해서 500원 이렇게 하락했다 합시다. 그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 수입은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6,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풍년의 역설, 농부의 역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참고로 보시죠. 보통 시험 문제 그냥 원론 책이나 이런 거 할 때 연습 문제에서는 나오는데 뭐 각종 시험 문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출제 가능성은 없으니까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 불확실성과 경제 이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연현상에서는 어떤 규칙을 발견해서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좀 가능한데 우리 경제학은요 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2번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을 좀 뭔가 평균 내서 대수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길 수 있긴 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뭐 대수의 법칙이 있는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나와 있는데 경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야. 이게 숲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숲이 있는데 자, 멀리서 이 숲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요 상황 전체를 멀리서 조감을 해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망원경을 가지고 이 망원경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살펴보는 거야. 또 이렇게 멀리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숲 전체를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시라는 게 클 것자 매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숲속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만약에 숲속에 있는 여기에 뭐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요. 이게 이제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미시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축구 경기를 봐. 그래서 축구 경기를 멀리서 이렇게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어떻게 뛰고 이런 걸 전체적인 상호작용하는 거, 패스하는 거 이걸 보는 것을 우리가 거시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미경 가지고 그 안에 쭉 들어가가지고 줌을 당겨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미시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시경제학. 자, 이거는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작을 미자입니다. 자, 분석 대상.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이라는 말 잘 보셔야 돼. 개별에 체크하세요. 개별 경제 주체들 또는 개별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 생산자의 행동, 정부의 행동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소비자, 생산자, 개별 시장. 그래서 사과 시장, 바나나 시장, 무슨 뭐 공무원 수험 시장의 시장, 수능 시장 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주요 내용 보시면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선택을 살펴보게 됩니다.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에서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흥민이 수비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왼쪽으로 제낄지 오른쪽으로 제낄지 공격을 할지 패스할지 등등등 그런 선택을 하나하나 보게 돼요.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의 행동 살펴보는 거, 효용 극대화 행동을 살펴봐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우리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이윤 극대화하는 행동을 살펴봐서 공급 곡선 도출하고 둘이 만나는 걸 수요 공급 곡선 해가지고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뭐 XJ 사과라고 하면 사과의 가격, 사과의 수량 이렇게 있습니다. XJ는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의 수량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과의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생산하려는 공급 생산자 이렇게 살펴보는 거 미시경제학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살펴보는데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 거시경제학은 자, 국가경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분석 대상 볼까요?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 경제 부분 간의 상호관계, 경제 전체, 전체라는 말 잘 체크하시죠. 전체. 이게 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애그리게이트해서 집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국가 경제 전체를, 축구 경기 전체를 멀리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시경제학 그림이다라고 하면 거시경제는요. 수평축이 여기 나와 있는 재와 x만 있는 것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되고요. 여기도 x만 나와 있는 재화의 가격을 다 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해가지고요. 서메이션에서 합해서 나타낸 걸 우리가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국민소득 Y, GDP라고 할 거야. GDP 이렇게 할 거고 이것도 다 합해서 나타내는 거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이걸 다 합했습니다. 합해가지고 앞에 A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AS, AD 곡선 이렇게. 이 A자가 뭐냐면 집계했다는 거야.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주요 내용은 거시경제학에선 총체적인, 자, 밑줄 치시고 GDP,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살펴보는 거야. 전체 상황을 봐서 물가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실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GDP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 하게 되는데 거기 2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걸 살펴봐요. 그래서 경기 변동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게 경제 성장. 이게 바로 우리의 거시경제학의 토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 왜 그렇게 됐지?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 변동을 좀 안정화시켜서 완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살짝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한번 볼게요. 실증과 규범경제학. 이것도 그냥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범경제학, 실증경제학. 실증은요, 파지티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경제 현상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실증경제학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맞냐 틀리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규범경제학은요.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막 20%다. 팩트잖아. 그럼 이 경제 상태가 엄청 심각하게 안 좋은 건데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보는 거야. 자, 1번 다시 볼게요. 규범경제학은 가치 판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현재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 바람직한가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간 그걸 당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What should be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요거는 주관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주관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1번.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 예를 보세요. 실증경제학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팩트를 따지는 거야. 데이터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데이터 가지고 체크, 검증하는 것이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감소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이고 약간 뭔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실증경제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규범경제학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잖아. 시험에 나는 합격을 해야겠어. 어떤 방식을 해야지 가장 나한테 효율적인지 누가 조언을 해주는데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 따라서 조언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가, 이렇게 바람직한 디자이러블한, 그러한 얘기가 바로 규범경제, 규범명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따라서 규범경제학에서는 현실의 경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예해 볼게요. 물가가 지금 너무 낮아서 거기 물가가 너무 급속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should be, should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 must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규범 경제학이 됩니다. 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어떠한 팔러시를 사용해가지고 정책을 해가지고 이걸 좀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가. 임금이 너무 낮아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만 한다. 임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올려야만 하는가. 그런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와 관련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볼 건데, 경제학의 기본 분석 방법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정태 분석과 동태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정태라는 건요, static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태 분석이다라고 하면 동영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일 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나믹.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동태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이 내포돼 있어요. 타임이 내포돼 있어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정태 분석은 움직이지 않는 정물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볼까요?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하나만 사진 딱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오, 이 사람은 지금 눈이 2개고, 그쵸? 입이 하나고, 뭐 이렇게 코 이게 있어요. 코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옛날의 사진이야. 만약에 뭔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변화 전과 변화 후 뭔가 뭐 성형을 했다 합시다. 예를 들면 변했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변하고, 머리는 기르고, 눈은 날카로워지고, 코도 오똑하고, 괜히 그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이렇게 스냅 사진을 2개를 비교해 가지고 변화 전과 변화 후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거를 분석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 정태 분석이다, 이렇게 비교 정학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뭐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비교 정학 이런 표현을 쓰고요. 다이나믹이라는 그 동태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가미가 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제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니 그걸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찍는 거야. 이렇게. 이건 2 사진을 그냥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는 막 지금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보게 되는 거지. 이거 어디 가고 있네요. 병원을 가고 있고요. 칼을 뭐 대고요. 등등등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게 동태 분석.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분석하는 모형에서 분석 방법에서요, 부분 균형 분석이 있습니다. 부분 균형 분석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분 균형 분석 방법은요, 어떤 균형 상태를 살펴보는데 어느 한 부분만 놓고 살펴보는 게 부분 균형 분석 방법이고요.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이다 하면 제너럴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을 다 살펴보는 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이다 보시면 돼요. 자, 부분은 파셜이잖아요. 자, 거 1번 볼까요?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다는. 내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할게. 공무원. 뭐 요즘은 좀 인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앞으로 이게 안정적이고 또 대우가 처우가 좋아지면 또 나름 좋아질 수 있겠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근데 이 친구는 다른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회계사나 간평사나 뭐 노무사나 이런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수능 이런 거 시험 관심 없어.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 시장이 물론 이런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이 사람은 요건 관심 없고 공무원 여기 시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부분균형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다른 시장,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원도 있고 체력도 있고 IQ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 다른 것들은 다 고정시켰다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별표하셔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어느 한 부분 학원만 내가 바꿨을 뿐인데 그랬을 때 나의 합격 가능성,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렇게 살펴보는 게 부분균형 분석 방법이 되고요.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이다 그러면 이거를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제너럴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제너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시장을 동시에 타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각각의 부분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각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시장을 동시에 다 같이 고려하는 거야. 당연히 분석이 어렵겠지. 아니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자격증에 따라서 공무원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진입자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탈하는 응시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장 그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자격증 시장이야. 내가 만약에 간평사를 준비한다 합시다. 그러면 아니 공무원보단 간평사를 준비해. 근데 자격증이 또 간평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 맞출게요. 간평사를 준비하는데 요거 하나만 놓고 현미경을 가지고 준비한다. 이게 부분균형 분석 방법이고 여기 따른 노무사라든가 아니면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각종 다양한 또 변호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고려하고 더 나가서 수능이나 각종 시험에 대해서 다 같이 고려하게 되면 그게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좋긴 한데 분석 방법이 어렵게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2장에 대한 그 내용까지 해서 1편의 경제학의 기초를 살펴봤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 각 파트별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랑 핵심 문제가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풀지는 않고요. 제가 여건이 되면 따로 그 문제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아니면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까지 풀면 좋은데 이게 속도가 딜레이가 되거나 강의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문제 풀어야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용이 진도가 나간 다음에 객관식 강의는 또 따로 하려고 해요. 근데 요 정도 나와 있는 책에 같이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거나 아니면 카페에 있잖아요. 네이버 거기 가보시면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보기 좋게 게시판에 해서 몇 문제 풀어드리거나 아무튼 상황 봐서 다시 그거는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우선은 진도를 쭉쭉쭉 편하게 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에 대한 걸 볼 텐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